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마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손등에 드러난 핏줄이 어느새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말을 걸어옵니다. 너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라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근원적인 곳에서 밀려오는 물음입니다. 나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이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가장 사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1927년 존재와 시간이라는 저작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강의실에서 메스키르히의 고향 마을을 거닐며 토트나우베르크 산장의 고요함 속에서 이 물음을 천착했습니다. 하이데거가 주목한 것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이 떨림, 이 불안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독일어로 앙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의 두려움, 사업 실패를 걱정하는 사업가의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모두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대상이 없는 불안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그저 존재 전체를 휩싸는 막연한 떨림입니다. 1928년 여름 하이데거는 다보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능성 전체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음미해 볼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역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가면이 벗겨집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철저하게 나의 것이며 나만의 것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 60대 여성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언젠가 저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의 소음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또렷한 각성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 삶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한 불안의 순간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40절에서 불안의 본질을 상세히 다룹니다. 그는 불안을 병리적 증상이나 제거해야 할 부정적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알람 소리가 우리를 잠에서 깨우듯이 불안은 우리를 일상의 망각에서 깨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철저히 은폐합니다. 병원은 도심 외곽에 있고 장례식장은 건물 지하에 숨겨져 있으며 죽음에 관한 대화는 불길하다며 기피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언젠가 나중에 일어날 일로 미루어 둡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망각이야말로 비본래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1929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 강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일상성의 평온함을 깨트린다. 그러나 이 깨트림 속에서 비로소 존재의 진실이 드러난다.
불안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 100명을 거느린 회사를 경영하며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득 찾아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나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구나. 이 깨달음 앞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순간을 타른페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에서 가려져 있던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936년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강연에서 그는 진리를 은폐되어 있던 것이 드러남으로 정의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숨겨왔던 진실, 즉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은 이 불안을 피하려 합니다. 더 바쁘게 일하거나 오락에 몰두하거나 술이나 약물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혹은 종교나 철학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죽음 뒤에도 무언가가 있을 거야. 영혼은 불멸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반응들이 불안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봅니다. 그것은 불안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제안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빛을 볼 수 있듯이 불안을 온전히 경험해야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46년 휴머니즘 서간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씁니다. 불안 속에서 인간은 가장 고독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하다. 어느 봄날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나는 이 벚꽃을 볼 수 있을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눈앞의 벚꽃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의 빛깔이, 바람에 흩날리는 꽃송이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삶이 더욱 생생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의 역설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날카롭게 의식하게 만듭니다. 죽음이 있기에 시간은 소중해집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무한정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매 순간이 유일무이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1950년대 초 하이데거는 자신의 산장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죽음을 향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향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곱씹어 보면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무의미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기에 의미가 생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죽음을 의학적 사건으로만 취급합니다. 병원에서 숫자로 진단명으로 죽음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라 실존적 사건으로 봅니다.
죽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데거는 우선 불안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늙어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감정들은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돌이나 나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인간만이 불안을 느낍니다. 따라서 불안은 곧 의식의 표지이며 자각의 신호입니다. 불안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에 압도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워 파도와 함께 움직이는 법을 익히듯이 우리도 불안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종소리가 됩니다. 한 여성은 암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어요. 아침 햇살이, 커피 향기가, 가족들의 목소리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웠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 깨어나는 삶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존재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감정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불안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가면을 벗은 벌거벗은 존재,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존재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요?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요?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요? 하이데거는 이 물음을 세인의 문제로 다룹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표정으로 움직입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같은 뉴스를 읽고 같은 유행을 따릅니다. 이 풍경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 하이데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정 당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로 살고 있습니까?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27절에서 다스만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세인, 즉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익명의 힘,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모두가 따르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1927년 여름 마르부르크 대학 강의실에서 하이데거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학에 왔습니까?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가니까 온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남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듣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더라. 이 나이면 보통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묻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대신 우리는 묻습니다. 남들은 뭘 하고 있지? 나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결혼도 정년기에 했고 아파트도 샀으며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비본래적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1929년 존재자, 실재성이라는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인은 모든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무도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할 때 그 남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회사 동료입니까? 텔레비전 속 사람들입니까? 사실 남들은 아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 없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유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세인의 목소리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누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남들도 다 그런 병 이겨내던데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위로의 말들은 선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런 말들은 죽음의 진실을 은폐합니다. 죽음을 남들도 겪는 평범한 일로 격화시킴으로써 그것의 실존적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1930년 겨울 프라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하이데거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이데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죽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죽음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남들의 죽음과 똑같이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세인의 지배는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유혹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지 않겠어.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특별한 척 하지 마. 이런 목소리들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검증된 길, 많은 사람이 걸어간 길, 실패할 위험이 적은 길.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의 길입니다. 한 여성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캠퍼스 앞에 서면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술로 먹고 살기 힘들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남들은 다 대기업 가려고 난리인데 너만 그림 그리겠다고. 결국 그녀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과장이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51절에서 죽음을 향한 존재를 논합니다. 그는 세인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합니다. 세인은 죽음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언젠가는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아닌 일로 치부한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뉴스에서 우리는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남의 죽음입니다. 안 됐네, 그 사람. 아직 젊었는데 안타깝네. 우리는 동정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돌아섭니다. 내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은 결코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직시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1933년 한 해는 하이데거에게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 되었던 그는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도 그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그는 총장직을 사임하고 다시 철학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그는 이 시기를 자신의 가장 큰 실수로 인정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인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인의 언어로 생각하고 세인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세인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나는 나로 살겠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세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여정입니다. 매 순간 자신에게 묻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인가? 한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끝까지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의사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 정원이 보이는 방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남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1950년대 후반 동일성과 차이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주의적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회에서 도피하거나 타인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더욱 진실하게 타인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세인의 위안은 공허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다 죽어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죽음은 누구나의 죽음이 아니라 나만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나만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아이겐틀리히, 즉 본래성입니다. 내 삶을, 내 죽음을 내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세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의심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정말 내가 원해서인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건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내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외부의 기대인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하이데거는 고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토트나우베르크 산장은 외딴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사색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세인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산장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세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진정한 실존은 불안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편안함 속에서는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 중년 남성은 2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래? 남들은 다 버티는데 너만 왜 그러니?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인의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남들의 기준으로 남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결국 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 어떤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까? 남들이 인정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낸 삶입니까? 세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불안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남들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죽음을 미리 앞서 체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 남성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공원길을 걷다가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나뭇잎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이 슬픔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묘한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진실을 다시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반드시 우울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53절에서 포어라우펜데 엔트슐로센하이트, 즉 선구적 결의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어려운 용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미리 앞서 달려가 보고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1928년 여름 다보스 학술회의에서 하이데거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상이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를 꺼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불길하다, 살아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행이라고. 왜냐하면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삶의 소중함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무한정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1936년 봄 하이데거는 자신의 토트나우베르크 산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죽음을 향해 앞서 달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미 살아낸 것처럼 현재를 사는 것이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미리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천천히 곱씹어 보면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현재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회계사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삶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자신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8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장면을. 나는 무엇을 했던가? 무엇을 이루었던가? 무엇을 후회하는가? 이 질문들이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때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조금씩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선구적 결의입니다. 죽음을 미리 앞서 체험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1949년 브레멘 강연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앞서 나아갈 때 죽음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한 기업가는 사업이 잘 되어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50대가 되어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침 햇살, 친구와 나누는 대화.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삶이 선명해졌다고.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62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선구적 결의 속에서 현 존재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파악한다. 여기서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남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 가능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930년대 초반 하이데거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한 강의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이 오늘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다음 주 강의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었는지를. 죽음을 향해 앞서 달려간다는 것은 병적인 집착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성찰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왜냐하면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검진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검진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죽음에 대한 성찰입니다. 한 교사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으며 학생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는 노트를 꺼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었다. 성실했다. 책임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그저 성실한 선생님으로만 기억되고 싶은가? 그 질문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은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그날부터 그의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후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길을 찾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진정 원했던 삶이라고. 하이데거는 1946년 휴머니즘 서간에서 이렇게 씁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는 가능성을 향한 존재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능성의 정점이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모든 가능성의 종말로 생각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이데거는 다르게 봅니다. 죽음이 있기에 가능성이 의미를 갖는다고. 시간이 무한하다면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파리에 가보고 싶어요. 젊었을 때부터 꿈꿨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나는 소설을 쓰고 싶소. 평생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자고. 1년 후 그들은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 아침 호텔방에서 글을 썼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언젠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이데거의 선구적 결의는 단순히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 삶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1951년 뮌헨 강연 건축, 거주 사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거주한다. 이 유한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거주가 가능하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앞서 달려가는 것은 두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삶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마치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 별이 더 밝게 보이듯이 죽음이라는 배경이 있어야 삶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마법입니다. 불안을 결의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한 젊은 여성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 가고 싶었던 곳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밝아 보인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삶이 소중해졌어. 5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그녀는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살고 싶은 이유가 생겼어요. 선구적 결의는 마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는 결단,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결단,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결단하시겠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죽음을 향해 앞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금을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세인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향해 앞서 나아가는 것. 이 세 걸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자유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어느 겨울 아침 한 남성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눈은 언제 녹을까? 봄이 오면 사라지겠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에게도 계절이 있고 언젠가는 봄이 와서 나도 녹아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이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이 영원히 내린다면 누가 눈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눈이 녹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65절에서 시간성의 개념을 깊이 탐구합니다. 그는 인간 존재를 시간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로 봅니다. 1924년 마르부르크 대학 강의 시간 개념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계로 시간을 잽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한성 속에 있습니다. 시계의 시간은 객관적이고 균질합니다. 1초는 언제나 1초이고 1시간은 언제나 1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1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1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집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까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여행도 나중에, 취미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나중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 다행히 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중에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 전화해서 안부를 여쭙니다.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미루어왔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하이데거는 1927년 존재와 시간 출간 직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성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시간은 가치를 갖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한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인생이 너무 짧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로 그 짧음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인생이 의미를 갖는다고. 한 경제학자는 이것을 희소성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공기는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생존에 필요하지 않지만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루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날들이 셀 수 있을 만큼 한정되어 있기에 매일매일이 소중해집니다. 1933년 여름 하이데거는 프라이부르크 근처 숲을 산책하다가 한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늙은 나무꾼은 평생 이 숲에서 나무를 베었다고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물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나무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소중합니다. 하이데거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후에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대학 강의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발견된다. 유한성이 주는 선물은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하이데거는 1945년 세계상의 시대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은 포기를 동반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한 중년 여성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 대학원 공부, 봉사활동.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늘 피곤했고 늘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건강검진에서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뭔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학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회사 일과 봉사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생기니 일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봉사활동도 더욱 의미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욕심이야말로 삶을 망치는 독이라는 것을. 하이데거는 1936년 형이상학 입문 강의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본래적인 실존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라고.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한 젊은 남성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세계 여행을 다니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난 친구는 지쳐 보였습니다. 친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사는 거지.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 대화 후 젊은 남성은 깨달았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소셜미디어를 끊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가?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여행보다 조용한 독서를, 북적이는 파티보다 친한 친구와의 대화를, 비싼 레스토랑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니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이데거는 1950년 사물이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거주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모으려 합니다. 돈, 명예, 경험, 물건. 그러나 진정한 삶은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원사는 꽃을 억지로 키우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꽃은 스스로 자랍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부는 결혼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20년은 쫓기듯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돈 벌느라, 집 마련하느라. 정작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20년, 30년. 길어야 40년이겠죠. 남편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이 길게 느껴졌지만 지난 2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을 생각하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서로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가 아니라 부모로 직장인으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아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해졌어요. 하이데거는 1946년 빈곤한 시대의 시인이라는 강연에서 시인 헬덜린의 시를 인용합니다.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매 순간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고 커피 향을 음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노인은 매일 아침 같은 공원을 산책합니다. 50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시는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매일 다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같은 길이지만 매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유한성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긴박감을 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성을 줍니다. 하이데거는 1953년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현대 기술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환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한 청년은 하루에 5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끝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면 150시간, 1년이면 1800시간. 이 시간이면 책을 100권 읽을 수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그날부터 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증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결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남들의 기준으로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방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봄날 오후 한 노인이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가 옆에서 놀고 있었고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은 피어나고 바람에 흔들리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환을 보며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웃으세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이 슬프지 않구나. 오히려 아름답단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우리도 태어나고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손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인의 얼굴에 깃든 평온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성으로서의 현존재를 논합니다. 1927년 가을, 이 책이 출간된 직후 한 서평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친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이데거의 목표는 죽음을 제거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의 목표는 죽음을 우리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 다음 주, 내년. 그러나 하이데거는 묻습니다. 이 끝없는 추구 속에서 당신은 언제 완성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죽음은 우리 존재를 완성시킵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되었던 것이 됩니다. 1928년 여름 하이데거는 스위스 알프스를 등산하다가 한 석공을 만났습니다. 석공은 작은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이데거가 물었습니다.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석공은 망치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완성이요. 글쎄요. 어쩌면 내가 죽은 후에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 최선을 다해 돌을 쌓는 것이지요. 하이데거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완성은 끝이 아니라 과정 전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70대였습니다. 암 투병 중이었고 의사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퍼했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란다. 나는 70년을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했어. 이제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야.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란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하나씩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그녀는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전쟁 중의 경험, 가족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손주들이 훗날 들을 수 있도록.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창밖의 날씨,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느낀 감정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1935년 예술 작품의 근원에 대한 첫 번째 초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작품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라는 작품은 살아있는 동안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이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그 전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갖는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한 화가는 평생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천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9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작업실로 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미 충분히 그리지 않으셨습니까? 화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그림을 그리네. 내 마지막 그림은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 완성될 것이네. 그는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미완성된 캔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이데거는 1947년 휴머니즘 서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이 가능성은 죽음에 의해 제한되지만 바로 그 제한 때문에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한한 시간을 가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아무것도 진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의 선택은 실제가 됩니다. 한 부부는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는 6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것은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이별은 슬프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슬픔을 넘어섭니다. 몇 년 후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남편 곁에 묻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완성되도록. 죽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죽음에 집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1950년대 초반 하이데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같은 길을 걷지만 매번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 이 길을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알미 매 걸음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한 의사는 말기 환자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30년의 경력 동안 수백 명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평온하게 떠났고 죽음을 부정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죽음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1959년 언어로의 도상이라는 강연에서 독일의 시인 트라크를 인용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죽음을 자신 안에 품고 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금방 지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품고 있기에 삶은 빛납니다. 한 청년이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양도 매일 지고 다시 뜹니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겠지요. 언젠가는 지고 어쩌면 다른 형태로 다시 뜨겠지요. 그 생각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 이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학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1961년 니체에 관한 강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 회귀를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후회 없을 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노인은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어떤 날은 만족스럽고 어떤 날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삶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잘 살았다면 언제 떠나든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품고 사는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수행입니다. 매일 자신의 유한성을 기억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1966년 슈피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것에 주의를 빼앗깁니다. 뉴스, 광고, 소셜미디어.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 호흡이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그녀에게 평화를 줍니다. 죽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함께 평화롭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이데거의 마지막 저작 중 하나인 시간과 존재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존재는 시간 안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시간의 경계를 그어줍니다. 경계가 있기에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있기에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한 작가는 소설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결말이 있기에 이야기가 의미를 갖는다고. 만약 이야기가 끝없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끝이 있기에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마지막 장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소설도 언젠가는 마지막 장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나는 좋은 이야기를 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죽음을 품고 사는 삶은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1976년 5월 26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간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아마도 살아있었던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후회의 말일까요? 아니면 감사의 말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며 온전히 살아내는 삶. 그것이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다가오지만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별들이 떠오를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가는 매 순간이 곧 삶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죽음을 품고 평화와 함께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십시오.